강원도 깊은 산세 아래 강물이 뱀처럼 굽이치는 용소마을. 어부 한석은 낡은 거룻배 한 척에 의지해 하루를 버텼다. 강신이시여, 오늘도 그저 노모의 목구멍에 풀칠할 피라미 몇 마리만 허락하소서. 그의 그물은 늘 가난의 구멍이 뚫린 듯 가벼웠다. 해질녘 마지막으로 던진 그물이 묵직하게 걸려 올라왔다. 수면 위로 솟구친 것은 탈뚝만한 잉어였다. 그런데 평범한 잉어가 아니었다. 비늘 하나하나가 다 닦은 녹그릇처럼 황금빛으로 번뜩였고 지느러미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한석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걸 팔면 쌀이 몇 가마더냐. 잉어를 가바니에 넣으려던 순간 한석은 잉어의 눈과 마주쳤다. 잉어의 투명한 눈동자에 눈물 같은 물방울이 맺히더니 아주 가느다란 여인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셔요. 환청이었을까? 한석은 차마 칼을 들지 못하고 잉어를 다시 푸른 강물 속으로 놓아주었다. 잉어가 사라진 자리, 배 바닥에 작은 비늘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금보다 찬란했고 손에 쥐자 기묘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한석은 그 비늘을 소중히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강물은 유독 거세게 요동치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지붕이 날아갈 듯한 비바람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문을 열자 온몸이 젖어 살결이 비치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살결에선 강물의 비릿함 대신 달콤한 연꽃 향기가 났다. 저는 금이라고 합니다. 하룻밤만 온기를 빌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여인의 예사롭지 않은 자태에 놀랐으나 한석은 그녀를 위해 아랫목을 내주었다. 금이가 방에 들어서자 눅눅하던 공기가 단숨에 화사해졌다. 그녀가 내뱉는 숨결마다 방 안의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고 낡은 이불에선 새숨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저희 사는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혼인 어렵습니다. 폭풍이 멎은 아침, 금이는 떠나지 않았다.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은혜를 갚게 해주십시오. 한석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거절하려 했으나 금이의 간절한 눈망울이 어제 본 잉어의 눈과 겹쳐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소박한 정화수 한 그릇 앞에 놓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금이가 들어온 뒤로 한석의 집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한석이 강에 나갈 때마다 그물은 터질 듯 채워졌고 시장에 내다 팔면 평소보다 2배의 값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금이가 짓는 밥이었다. 분명 쌀 한 줌뿐이었는데 솥을 열면 고봉밥이 넘쳐 흐르는 것이었다.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던 어느 날 금이가 제안했다. 상공, 뒷마당에 있는 빈 광을 깨끗이 치워주셔요. 제가 그곳에서 비단을 짜보려 합니다. 그녀는 한 가지 엄중한 조건을 내걸었다. 비단을 짜는 동안엔 그 누구도, 심지어 상공께서도 절대로 안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광의 문이 굳게 잠겼다. 한석은 마당에서 귀를 기울였다. 달그락달그락 배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보석이 서로의 몸을 비비는 듯한 영롱한 소리였다. 광 문틈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황금빛 시로라기 하나가 바람에 날려나와 한석의 발등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비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빛의 줄기였다. 금이가 광으로 들어간 지 사흘 밤낮이 지났다.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겼고 오직 사락, 사락
하는 기이한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것은 북이 오가는 소리라기보다 비늘과 비늘이 마찰하면에는 서늘한 금소금에 가까웠다. 한석 초조하게 마당을 서성일 때 광의 문틈 사이로 눈을 찌르는 황금빛 광채가 흘러나왔다. 마치 광 안에 작은 태양이라도 가둬둔 듯. 새벽 안개를 뚫고 뻗어나온 빛은 마당의 잡초들마저 금빛으로 물들였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금이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으나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 한 필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햇빛 아래 펼쳐진 비단은 물결처럼 일렁였고 보는 각도에 따라 청룡의 기운과 황금의 광택이 교차했다. 이것이 정녕 당신의 한석이 거라고. 손을 대자 비단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피부처럼 이것이 따스한 정녕 온기를 진짜 거란 내뿜었다. 네. 이것이 정녕 당신이 짠 것이요? 한석이 비단을 장터에 내놓자 고울은 물론 한양에서 내려온 거상들까지 넋을 잃었다. 이것은 누에가 뽑은 실이 아니라 용의 수염을 짜아 만든 비단이로다. 하지만 이번엔 비단 한 필의 값은 기와집 10채를 사고도 남을 황금으로 치솟았다. 가난에 찌들었던 어부의 집엔 매일같이 비단과 보석이 실린 마차가 줄을 이었고 한석의 노모는 평생 꿈도 못 꿀 산의 진미를 마주하게 되었다. 부가 쌓일수록 금이의 육신은 말라갔다. 비단을 한 필씩 들고 나올 때마다 그녀의 손목은 가늘어졌고 목덜미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붉은 반점들이 돋아났다. 한석이 걱정스레 물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웃을 뿐이었다. 상공, 저는 괜찮사옵니다. 그저 물 한 사발만 시원하게 떠다 주셔요. 그녀의 방에선 어느덧 꽃향기 대신 깊은 강물 밑바닥에서 날 법한 비릿한 물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부 한석의 아내가 사실은 요물이라지? 어부 맞아, 한석의 요물이란다. 아내가 사실은 요물이라니 요물이라지? 정말이야? 씨, 조용히 해. 마을 하지만 사람들의 그 소문 시샘은 진짜일까? 독이 섞인 요물이라니까.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밤마다 광에서 괴물 같은 소리가 들린다느니 아내의 발바닥에 물고기 비늘이 돋아있다느니 하는 흉흉한 말들이 한석의 상공, 귀를 조심하셔요. 어지럽혔다. 사람이 어찌 그런 빈단을 짠답니까? 상공, 필시 당신의 조심하셔요. 길을 빨아와 재물을 만든 사람이 것일지도 어찌 모릅니다. 그런 비단을 짠답니까? 필시 당신의 길을 빨아 상공, 재물을 절대로 만드는 안 것일지도 해보시면 안 모릅니다.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금이는 인연의 다시 끈을 광으로 타는 일입니다. 들어가며 한석의 알겠소. 손을 꼭 잡았다. 상공, 상공, 절대로 안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연의 끈을 자르는 그것은 일입니다. 우리 인연의 끈을 자르는 알겠소. 일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애처로운 경고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광문 뒤에서 들려오는 드득드득하며 무언가 살점을 찢어내는 듯한 소리에 심장이 타들어갔다. 어느 비바람 치던 밤, 한석은 술기운에 몸을 맡긴 채 마당으로 나섰다. 광 안에서는 평소보다 더 거칠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내가 아픈 것은 아닐까? 혹시 누군가 침입한 것은 아닐까? 사랑을 가장한 호기심은 탐욕보다 날카롭게 그의 이성을 갉아먹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광의 자물쇠를 만지작거렸다. 광 안에서 금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노래라기보다 차라리 단명하는 짐승의 절규에 가까운 곡소리였다. 천년을 수면 아래서 기다려 얻은 사람인데 이 비늘이 다 마르기 전까지만이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구나. 한석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 안에서 빛나는 저 황금 비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만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다. 한석이 광문에 귀를 대자 문턱 아래로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달빛 아래 비친 그것은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붉은 핏물이었다. 핏물 속에는
햇빛을 받으면 황금색으로 빛날 작은 비늘 조각들이 점점이 떠 있었다. 금이야,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한석의 외침에도 광 안은 갑자기 죽은 듯 고요해졌다. 정막은 공포보다 무거웠다. 한석은 결국 금기를 깨기로 마음먹었다. 확인만 하려는 것이다. 아내를 구하려는 것이야.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광문의 창구멍을 막고 있던 창지지를 조심스럽게 뚫었다. 작은 구멍 사이로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한석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찢어질 듯 커졌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언어로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처절한 해체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한석의 손가락 끝에 닿은 창지지는 비에 젖어 맥없이 뚫렸다. 그 작은 구멍은 지옥을 엿보는 창구였으며 동시에 그가 쌓아온 모든 복략을 무너뜨리는 파멸의 입구였다. 구멍 사이로 눈을 갖다 대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혈향이 폐부 깊숙이 박혔다. 그것은 향기로운 비단의 냄새가 아니라 생살이 터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의 냄새였다. 광 안에는 안에 금이가 없었다. 대신 달빛보다 밝은 황금빛 광채를 내뿜는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존재가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하반신은 거대한 물고기의 꼬리가 감돌고 상반신은 여인의 형상을 한 존재. 그러나 그 피부는 매끄러운 살결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 같은 황금 비늘로 덮여 있었다. 존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서걱서걱하며 비늘끼리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비단을 짜는 방식이었다. 그 존재는 자신의 가슴팍에서 가장 빛나는 비늘 하나를 손톱으로 거칠게 뽑아냈다. 드득. 살점이 뜯겨나가며 선홍빛 피가 황금 비늘에 맺혔다. 그 존재는 그 피 묻은 비늘을 입에 넣고 씹어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어 북에 걸었다. 한 필의 비단은 아내의 살점이었고 한 올의 실은 그녀의 생명력 그 자체였던 것이다. 공포와 죄책감에 질린 한석이 뒷걸음질치다 마당에 놓인 물동이를 걷어찼다. 쨍그랑! 정만을 깨는 파편 소리에 광안의 배틀 소리가 멈췄다. 한석은 숨을 멈췄으나 이미 늦었다. 구멍 사이로 보이던 황금빛 안광이 정확히 한석의 눈과 마주쳤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이 담긴 눈동자였다. 정체가 탄로났다는 사실보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한석을 덮쳤다. 그는 미친 듯이 광문을 발로 차 열었다. 금이야, 네가 정녕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나를 홀려 무엇을 얻으려 이 짓을 했느냐? 문이 열리자 자욱한 핏빛 안개가 쏟아져 나왔고 그 한가운데에 반쯤 인반의 모습을 회복하다만 금이가 쓰러져 있었다. 금이의 몸 곳곳엔 아직 떨어지지 않은 황금 비늘들이 박혀 있었고 그녀가 걸친 옷은 피에 젖어 검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감싸 주었다. 인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비늘을 살 속에 밀어넣는 모습은 보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보지 마소서. 제발 이런 모습은 보지 마소서 상공. 금이는 피를 토하며 한석의 발목을 잡았다. 상공이 살려주셨던 그날, 저는 죽음보다 더 깊은 연심을 품었습니다. 당신의 가난을 씻어주고 싶어 제 수명과 맞바꿔 이 비단을 짰거늘 어찌하여 그 짧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셨나이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비단처럼 거칠게 떨렸다. 한석은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이 아내의 목숨을 갉아먹는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금기가 깨지자
마법 같은 부도 신기루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광 가득 쌓여있던 황금 비단들이 순식간에 말라붙은 물고기 껍질로 변해 썩은 냄새를 풍겼다. 집안 곳곳의 보물들도 낡은 조약돌과 흙덩이로 되돌아갔다. 한석은 아내의 목숨과 바꾼 재물들이 한 줌의 먼지가 되는 것을 보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강 쪽에서 거대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용소의 물귀신들이 정체를 들킨 동족을 데리러 온 듯 집 마당까지 시커먼 강물이 차올랐다. 금이의 다리는 다시 푸른 비늘로 덮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차 물거품 소리로 변해갔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땅에 머물 수 있는 비늘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금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 중앙에 박힌 심장과 가장 가까운 비늘 하나를 뽑아 한석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이 비늘이 마르면 저도 죽습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마소서. 금이의 몸이 투명한 물줄기로 변하며 마당을 덮친 강물 속으로 휩쓸려 내려갔다. 한석은 강물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에는 오직 비릿한 물기와 핏자국만이 남았다. 금이가 강물로 휩쓸려간 이튿날 아침, 한석의 저택은 지옥의 잔해와 같았다. 고래등 같던 기와는 썩은 물고기 비늘로 변해 흘러내렸고 창고 가득하던 황금은 강바닥에 이끼 낀 돌덩이가 되어 굴러다녔다. 한석의 노모는 다시 굽은 하리를 부여잡고 기침을 토해냈다. 아내의 살점과 맞바꾼 부귀영화는 그녀가 떠남과 동시에 단 한 뼘 조각의 온기도 남기지 않고 소멸했다. 한석은 이제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용소의 절벽 끝에 앉아 강물을 향해 소리쳤다. 금이야,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와. 내 살점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다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강바람과 기괴하게 웃어대는 물새 소리뿐이었다. 그의 눈은 강물을 너무 오래 들여다본 나머지 푸른 이끼가 낀 듯 탁해져 갔다. 달이 밝은 밤이면 한석은 강물 밑바닥에서 은은한 금빛이 일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아내가 비단을 짤 때 내뿜던 바로 그 빛이었다. 그는 홀린 듯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가슴팍을 적시고 숨통을 조여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수면 아래 비늘을 다 잃어 흉측해진 육신을 이끌고 차가운 바위 틈에 누워있는 금이의 환연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금이가 남기고 간 마지막 비늘 하나. 한석은 그것을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품고 살았다. 신기하게도 그 비늘은 한석이 금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비늘은 마치 살아있는 아내의 심장처럼 툭툭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것은 용서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저주일까? 아내를 요물이라 비웃고 시기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졌다. 오늘도 빈손이구려. 용소의 이게 다 무슨 물은 팔자인지 더 이상 이러다 물고기를 굶어 죽겠네. 내어주지 한숨만 않았고 나오네. 마을 사람들의 피부엔 물고기 비늘처럼 딱딱한 버짐이 피기 시작했다. 탐욕으로 비단을 탐냈던 상인들은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다. 은혜를 저버린 땅에 복이 머물 자리는 없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석은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강가를 지켰다. 그의 집은 예전의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매일 아침 강가에서 제일 예쁜 들꽃을 꺾어 물 위에 띄웠다. 아내가 좋아하던 연꽃향기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비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음을.
한석의 기력이 다해가던 어느 보름날 밤, 용소의 물결이 거꾸로 솟구치며 거대한 물기둥이 생겨났다. 강물 속에서 황금빛 용 대신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비늘을 다 잃어 예전의 광채는 없었지만 그 선한 눈매만은 그대로인 금이었다. 그녀는 주름진 한석의 얼굴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어루만졌다. 상공, 이제 비늘은 다 다시 돋아났으나 당신 없이는 그 빛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금이의 목소리가 강물 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한석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한석의 몸에서도 눈부신 황금빛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육신은 하나로 겹쳐지더니 거대한 황금빛 소용돌이가 되어 용소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용소의 물은 전례 없이 맑고 푸르게 빛났다. 강물 위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길게 뻗어 있는 듯한 물결이 일렁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요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가난한 연인들이 그 강가에 와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 강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축복을 내려준다는 전설이 시작되었다. 다시 수십 년이 흐른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낡은 낚싯바늘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은 물고기가 아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비늘 하나였다. 아이가 신기한 듯 비늘을 비벼 닦자 강물 저 깊은 곳에서 여인의 은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가 발견한 그 황금 비늘은 어쩌면 금이가 한석에게 남긴 마지막 용서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화려한 비단에 눈이 멀어 그 비단을 짜기 위해 누군가 자신의 살점을 깎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한석이 뒤늦게 깨달았듯 진정한 복락은 금이가 깨진 뒤에 찾아오는 황금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온기 그 자체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든 눈부신 비단인가요? 아니면 비록 거칠지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인가요?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밤의 온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는 다음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몽경야화였습니다.